기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맞짱 한번 떠봅시다. 최근 북한은 정말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의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 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1953년 6.25 전쟁 휴전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이 단 한 번도 적대 관계가 아니었던 적이 있냐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와 별개로 그간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민족 분단의 원수가 아니라 한민족이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수많은 군사 도발과 무력 행사 등 화전양면 전술의 추악한 진실이 숨어있지만 어디까지나 북한 역시 표면적으로 자주 평화, 통일과 민족 대단결이 목표였습니다. 오직 북한의 주장일 뿐이지만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미제의 간악한 꾀에 빠진 불쌍하고 어리석은 이웃쯤이었는데요. 당연히 이조차도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지만 중요한 건 북한 역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서로를 한민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은 이 한민족의 개념을 쓰레기장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는 헌법 개정을 주창한 김정은의 발언에서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전쟁이 발발한다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수복 평정 점령하고 공화국의 영토에 흡수하는 과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외국으로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다. 이를 위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짓는 법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민들이 삼천리금 수강산 8천만 결의 등 공화국과 대한민국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철두철미하게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확실히 인지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할 수 있게 해당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북한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위의 강경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아마 이쯤에서 눈치 빠른 시청자분이시라면 강한 위화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북한, 나아가 김정은의 발언은 지나칠 정도로 강경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전면전을 일으키겠다는 선전포고 수준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는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외 대다수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1950년 6월 이후 가장 전쟁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며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가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장담할 수 없다. 현재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한국이나 미국이 일상적으로 밝혀온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영국 국방부 역시 러시아, 이란, 북한을 거론하며 향후 5년 이내 이 세 나라가 무력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그동안 아슬아슬하나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상호확증 파괴 전략이 이제는 사실상 무너지면서 우리가 전후시대에서 전쟁전 시대에 돌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일례로 러시아는 가까운 시일 내로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곧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군사기술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리란 것을 의미합니다. 또 수많은 전문가가 양안 전쟁의 성동격서 작전으로 중국의 북한의 무력 도발을 사주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가장 최신 병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14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에 따라 크게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대륙간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사거리 1000km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1000에서 3000km 사이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름 그대로 대륙 사이를 넘나드는 초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5500km 이상의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은 MRBM과 ICBM의 차이 체급으로서
3,000에서 5,000km 사거리를 갔습니다. 즉 북한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 바꿔 말해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사거리의 한계상 SRBM이 전선과 전역 단위, MRBM이 전구 단위에서 사용되는 전술급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IRBM부터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국 이외의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급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IRBM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북한이 대한민국에 해당 미사일을 사용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 IRBM급 미사일을 날리기에는 종심이 너무 짧습니다. 전쟁의 지리적 범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단위로서 전선은 아군 부대와 적군 부대가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경계선을 말합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과 그 일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또 전역은 전선에서 한층 더 넓어진 단위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특정 지역 자체를 의미합니다. 보통 한계야전군급 부대가 충돌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우리 군의 편제를 예로 들면 제1야전군 기준 세계군단 10개 사단과 그 작전 범위 일대를 전역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대략 도단위 넓이를 전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들어맞습니다. 한편 전군은 셋 중 가장 큰 단위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대단위 지역을 일컫는데요. 주로 국가 단위의 충돌이 벌어지는 지역을 전구라고 부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긴 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발생한 전면전이 아시아 대륙 전체로 번진 상황을 가정한다면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투를 한반도 전구라고 분류하는 식입니다. 보통 전구 단위에서는 IRBM 이하급 탄도미사일이 폭넓게 사용되는데요. 사거리가 길수록 적의 후방을 타격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가 단위의 전쟁이라면 사거리 3,000km 이하의 MRBM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 이상 가는 사거리에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선 비용 문제가 크고 스펙상 이웃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 탓에 쓸데없는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수도인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군사분계선이 40km 남짓이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위치한 원산에서도 180km면 충분합니다. 이쯤이면 차라리 북한판 다연장 로켓인 방사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인 동시에 예산 싸움입니다. 어느 나라가 돈을 더 많이 들고 있고 얼마나 현명하게 쓰느냐가 장기전의 승패를 좌우하는데요. 특히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가난한 나라인 북한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들의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감안하면 북한 극초음속 IRBM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과밀 확률이 높습니다. 예컨대 원산에서 약 3,300km 떨어진 앤더슨 공군기지를 타격할 것입니다. B-1B 랜서, B-2 스피릿, B-52 등 전략 폭격기가 유사시 한반도에 해구산을 전개하기 위해 출격 대기 상태로 이륙을 준비 중인 바로 그 공군기지를 말입니다. 또 과마프라 항구에는 미 해군의 기지가 소재해 있으며 미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인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주둔 중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괌을 타격한다는 건 곧 전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이 홀로 북한과 중국, 심지어 러시아까지 모두 상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미국은 우리의 최대 동맹국이고 동북아 안보의 균형을 지키는 키스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지금보다 배 이상 강력해지는 게 아닌 이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선 미국의 도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 IRBM을 이용해 괌을 타격할 것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서 진짜 중요한 건 IRBM이 아니라 극초음속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IRBM은 거의 완성형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순항미사일 형태인 HCM과 탄도미사일의 글라이더 활공체를 결합한 HGV 방식으로 나뉩니다. 이 중 HGV는 종말 단계에서 탄도궤도를 포물선에서 수평비행으로 활공하는데요. 초기 탐지가 비교적 쉽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HCM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IRBM은 이 HGV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HGV는 고도 50km 지점에서 하강 후 재상승 기동을 하며 물수제비 같은 활공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수의 정보 채널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IRBM 역시 약 50km의 정점 고도에서 500에서 1000km를 비행한 것이 확인됩니다. 사실상 북한이 HGV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언제든 극초음속 SRBM, 극초음속 MRBM으로 대한민국을 타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문제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극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HGV는 매우 낮은 고도로 활강하기 때문에 레이더 추적이 어렵고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을 유지하면서도 복잡한 회피 기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군에서 HGV와 기동식 재진입체 MARV를 구별하는 이유인데요. 그러나 익히 알려진 것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이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마법의 무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팩3 패트리어트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KAMD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인 수준인데요. 관건은 대한민국이 도발 원점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북한의 미사일을 버틸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을 위한 방공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바로 LSAM-2입니다. 전기형인 LSAM은 이미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고 2025년부터 양산을 준비 중이며 LSAM-2 역시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최소 사드 이상의 요격 능력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활공 단계 요격 능력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LSAM-2의 개발 목적부터가 애초에 북한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이었으니 당연한데요. 다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방사청은 LSAM의 개발 기간은 2035년까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기술은 미국조차 걸음마 단계인 최첨단 기술입니다. 오히려 국제 발전 추세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기술에 최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해도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 가슴 한구석에 부족함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북한을 한민족의 카테고리로 묶는 건 무의미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안보에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독보적인 개발 속도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미사일에 대처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미사일 방어 체계 통칭 MD 시스템입니다. 물론 도발 원점을 파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보면 일단은 적의 공격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역사상 정말 선전포고 후에 전쟁을 시작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보통은 선제 공격 후 선전포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킬체인이 작동해 적의 공격에 선제 대응하는 게 아닌 이상 최소 한 번 이상은 적의 공격을 버텨내야 한다는 건데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미사일이 동원되지 않으리라는 건 지나친 낙관입니다. 적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군의 전략시설을 먼저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의 미사일 역량을 완전히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사일 사일로의 위치는 전략시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극비사항 중 하나인데요. 하다못해 현대전에선 이조차도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테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즉, 도발 원점이라는 건 한두 번의 공격으로 일소할 수 있는 특정 목표물이 아니라는 건데요. 오히려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미사일 공방전을 벌여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최전선뿐만 아니라 극후방까지 늘 미사일에 시달려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싱에서 가드를 내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유럽이 MD 구축에 속도를 내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일단적의 펀치를 버틸 수 있어야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다리든 군을 재정비해 반격을 가하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블라디미르 푸틴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걸 겪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하 발사 시설에 배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좋든 싫든 유럽이 똘똘 뭉쳐 M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현재 유럽의 MD 시스템이 처참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가장 성공적인 MD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MD 시스템은 단순한 요격 미사일이나 방공망이 아니라 영역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넓고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성할수록 요격 성공률이 높은 훌륭한 MD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MD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002년 조지 워싱턴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국의 MD 개념은 미국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국가미사일 방어체계 통칭 NMD와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미군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전형 미사일 방어 TMD를 융합한 확장 NMD를 의미합니다. 사드 역시 확장 NMD의 일환인데요. 왜 우리가 미국을 위해 미사일을 막아줘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내에 배치된 사드는 우리 군에 부족했던 40에서 150km의 고고도 범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미국의 확장 NMD는 ICBM으로부터 미본토를 방어하는 동시에 TMD를 배치해 지역적 차원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배제하고 동맹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드 배치를 탓해야 하는 건 미국이 아니라 제한적이나마 미국의 TMD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비난해야 합니다. 이미 배치가 된 이상 우리는 최대한 중립적인 이치를 고수하며 양쪽에서 이득을 챙겨야 하는데요. 이미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 미사일 경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른바 링크 16인데요. 이 덕에 한미일 3개국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미사일 표적 탐지부터 좌표 확인까지 전방위에서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MD는 특정한 나라만 구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선 여러 나라가 다층적인 방공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유럽처럼 거대한 대륙의 여러 나라가 밀집한 형태일수록 다층적인 여러 겹의 방공망이 필요한데요. 미사일 요격은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극초단 파레이더, 위성 기반의 감시체계 등을 활용하여 미사일 발사의 초기 단계부터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다양한 센서들의 정보를 통합하여 정확한 미사일 위치 및 행동을 확인하는데요. 당연히 다각적인 정보가 다량으로 제공될수록 정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통합이 필요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피날레인 요격 미사일은 MD 시스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정확히 보느냐인 것입니다. 이는 미사일 요격을 위한 3가지 단계 상승, 비행, 종말 단계 요격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유럽의 다층적인 MD가 구성된 상황을 가정하고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서 프랑스를 향해 ICBM을 발사하는 상황을 대입해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건 폴란드가 미사일 발사 직전에 텔을 파괴하거나 상승 단계에서 요격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패하면 남은 기회는 외기권 방어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독일의 이지스함, 이탈리아의 추적위성들이 계속해서 러시아의 ICBM을 추적하며 탄도 궤도를 예측하고 유럽 각국이 SM-3 등을 이용해 요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텐데요. 러시아의 ICBM이라면 미르보 형식의 탄도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디코이는 전부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러시아 ICBM이 대기권에 재돌입하는 즉시 프랑스에 배치된 사드가 작동하며 마지막 탄도를 요격할 것입니다. 왜 여러 겹의 방어망이 필요한지 감이 오실 텐데요. 게다가 방패가 두꺼워지면 창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원리대로 MD가 발전할수록 탄도미사일의 회피기동 역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코이뿐만 아니라 비행 경로를 어지럽게 만들어 궤도 예측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거나 대기권 내에서 고도 변화, 비행 속도 조절, 전자전 공격 등 역시 탄도미사일의 요격 회피 기술의 일종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처럼 한 번에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일례로 중국은 지린성 퉁화에 위치한 제816 미사일여단에 대한민국을 겨냥한 SRBM 1200여 기를 집중 배치해 놓았습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해당 미사일이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은 지난 2015년 적극적 방어 개념을 도입하며 수틀리면 먼저 쏜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중절반인 600발이 수도권을 향해 발사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KAMD가 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이 중 99%를 격추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6발이 남습니다. 이 6발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인명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MD 시스템이 왜 촘촘히 구성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으실 텐데요. 다만 문제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MD 시스템의
최전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의 MD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는 자체적인 방공망을 다층적 고성능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바로 유럽이 대한민국의 KAMD를 눈여겨보는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성능이 월등하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게 대한민국은 0에서 15km의 저고도, 15에서 40km의 중고도, 40km 이상의 고고도로 방어고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배치 완료된 것만 따져봐도 저고도의 해군과 SM-2, 중고도의 천궁원-2, 해궁2, SM-3, 패트리어트-3, 고고도의 사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에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 포요격 체계 LAMD와 LSAM-1-2 전력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2028년을 KAMD 완성 연도로 보고 있는데요. 면면을 보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요격 체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다층적인 방공망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서구권 국가 중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중동 천공 수출을 기점으로 국제무대에 성공적인 내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그 가치를 가장 빨리 알아본 게 루마니아인데요. 과연 대한민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가 쑥대밭이 된 유럽의 하늘을 지킬 수 있을지 앞날이 기대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